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몇 강 때죠, 피디님? 7강이라고 하네요. 그쵸? 예. 꼬박꼬박 찍었는데, 매주. 많이 안 나왔네. 14순위하고요. 15순위 일단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회 변동 이론과 관점.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강현환 선생님은 하나 보니까 이거 잘 붙이고 있던데, 예, 이거 테이프가 떨어졌네. 두 개짜리입니다. 이 얼굴에도 붙는다? 아니다. 기름 안 붙는구나. 개기름 때문에 붙을 줄 알았는데. 사회변동 이론은 수능에서 최근에 꼭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파트예요. 꼭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는 파트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수능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 시험 문제들은 제가 수능 문제랑 연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들 문제가 대부분 수능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고 수능 문제를 가져다가 변형시키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럼 어차피 수능의 유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에 두고 수능 문제 유형에 따라간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 2014, 15 올해까지 수능에서 이 사회 변동 이론은 아주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한 문제는 꼭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수능 쪽에서 사회 변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공무원 시험에도 바로 반영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 따지면 뭐 14순위에도 나오기가 힘든 내용인데 14순위까지 문제가 나온 걸 보면, 2015년, 2016년, 예, 보니까 최근에 2년 사이에 3문제가 나왔고 2014년에 1문제가 나왔죠. 예. 뭐 이런 것만 봐도, 예, 최근에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사회 변동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뭐 변동의 원인이 있는데 뭐 이건 따로 안 볼게요, 여러분들. 예, 뭐 가치관의 변화나 뭐 인구의 증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사회 변동 이론하고 사회 변동을 보는 관점만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회 변동 이론에는요, 크게 우리가 이제 진화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론이 있어요. 순환론. 예. 이 진화론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막 잘 나가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뭐 20대 초반의 아이돌 가수? 요즘에 아이돌은 20대 초반이 아닌가?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기에 막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뭐 앨범 내자마자 막 무조건 잘 팔리고, 예.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도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근대 이후에, 근대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200~300년 전이라고 하지만 인류의 역사로 보면 극히 짧은 기간이죠. 예. 근대 이후에 서양이, 예, 발전하는 것들을, 예, 이런 서양의 발전을 토대로 과학기술의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다. 예. 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적인 체계인데 이렇게 축적된 지식들이 한순간에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퇴보해도 과학기술은 퇴보 안 하니까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사회도 계속 발전할 거야. 예.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과 더불어 사회도 계속 발전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 그 사회 변동 과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거죠. 뭐라고 여러분들? 되게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예측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서구화된 사고방식이에요. 뭐라고요? 예. 서구화된 사고방식이다. 왜냐하면 200~3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서양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학기술로 인해서 급격한 사회 발전을 경험한 건 서양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양은 20세기의 최고 강대국들이 됐으니까 그런 서양을 근거로, 예, 아마 계속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사회도 발전할 거야. 예. 그래서 상당히 서구화된 사고방식, 그러니까 즉 서구, 예, 어떤 그 서양의 사회 발전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진화론은 사회 발전 방향이 한 방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 방향. 어떤 방향이라고요? 발전한 쭉, 예, 그러니까 쭉 나아지는 방향. 그래서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사회 변동을 예측하기가 되게 쉬워요. 야,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발전하겠지.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 발전하겠지. 그리고 몇백 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발전하겠지. 뭐 예측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발전한다니까. 예. 예측이 용이하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순환론은 뭐냐면, 예, 이거는, 아까 제가 이거는 뭐 아이돌 가수에 비유해서 얘기했다라면, 이거는 40대, 50대 이제 한번 정상의 인기도 맛봤다가, 그쵸, 바닥도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정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에 떨어졌다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개그맨 김국진 씨가 무슨 이렇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이 있었는데, 그 강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크게 두 개 있다는 거죠. 그 분이 말하기를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가 두 번이 있었대요. 예. 그 최고의 전성기가 두 번. 뭐 아마 예전에 뭐 국진이 빵 나오고 막 그럴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인가? 그런데 최고의 전성기가 두 번 있었는데 그 두 번 다 바로 최고일 때 뭐가 있었냐면은 교만이 있었고 자만이 있었다. 자기는 그때 당시는 그게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나이가 되니까 아 맞아 내가 그때 그랬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편 뭐 저는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 좀 더 오래 가는 것들이 아마 그런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조금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유롭다 그러나?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게 아닐까. 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막 데뷔한 아이돌 가수는 요 정도에 있다고 보면은 그쵸? 40대, 50대, 60대 연예인들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한 거죠. 짧게 보면 지금까지 역사가 사회가 계속 발전한 것 같지만 예. 긴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모든 사회는 반드시 언젠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예. 통일신라도 멸망을 했고 백제도 멸망을 했고 조선도 예, 500여 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멸망했죠. 사라졌죠. 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도 분명히 언젠가 없어지지 않을까. 뭐 어떤 형태로든 없어질 수 있어요. 뭐 세계화가 확장이 돼서 동아시아가 하나의 국가가 되든지,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면 북한하고 통일이 돼서 뭐 새로운 형태의 국호를 정하든지. 그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없어질 수 있죠. 충분히. 예. 이런 식으로 단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세요. 장기적인 그런 어떠한 시각에서 보면 모든 사회는 반드시 뭐합니까, 여러분들? 생성하고 발전, 예. 성장, 소멸, 쇠퇴를 반복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회 현상이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설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정한 방향이 있으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생성과 성장과 쇠퇴와 소멸을 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는 얘기는 안 하고요. 대신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사회 변화에 있어서 일정한 양상이 있다. 일정한 양상,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건 일정한 양상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일정한 방향이 있다 그러면 진화론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 변화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 양상이 있다 그러면 진화론, 순환론 다 맞는 말이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진화론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발전하니까 일정한 방향 또는 일정한 방향은 결과적으로 일정한 패턴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반면에 순환론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니까 일정한 양상은 되죠. 대신 일정한 방향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예, 그래서 그거 의외로 한 단어 차이인데 뭐 의미가 조금 바뀌니까 예, 그거 많이 틀리고 헷갈리는 거니까 좀 명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예. 그러면 순환론은 진화론보다 좀 더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역사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모든 사회는 언젠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집니다. 아, 제가 잘못 썼네, 이거를. 쇠퇴가 먼저고, 예. 소멸이 나중이죠.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없어진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운명론적, 예.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숙명론적 관점.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오늘 글씨가 이것도 예측이 뭐니? 예측인데. 아, 진짜, 그쵸.
정신이 없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순환론은요, 사회 예측이 어렵냐, 쉽냐, 좀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조직이나 하나 이런 게 생겼죠. 그럼 얘가 발전하겠냐, 쇠퇴하겠냐? 그럼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단계를 생성의 단계로 보면 앞으로 성장이 남았고요. 근데 지금 단계를 성장으로 보면은 앞으로 뭐가 남은 거죠? 쇠퇴가 남았고요. 또는 지금 단계를 쇠퇴로 보면 앞으로 남은 건 뭐죠? 소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지금 생성 단계입니까? 성장 단계입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을 생성 단계로 본다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뭐 저출산, 뭐 인구 절벽, 뭐 이런 현상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우리 사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인구가 일단 감소할 테니까. 그러고 보면 지금이 성장 단계고, 그럼 남은 건 무슨 단계다? 쇠퇴 단계가 남았겠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성장기는 80년대였고, 그렇죠. 90년을 정점으로 해서 97년에 IMF가 터지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어떠한 성장은 계속 쇠퇴 단계에 있다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진단한다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회는 쇠퇴 다음이 소멸이니까 소멸의 과정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즉 이건 지금 단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단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돼요, 잘. 예. 그래서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진화론과 순환론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예. 꼭 기억해 두세요. 단기적인 변화 과정, 장기적인 발전 과정, 그 다음에 긍정적이다, 운명론적이다. 그 다음에 예측이 쉽다, 예측이 어렵다. 일정한 방향 또는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를 설명한다. 일정한 방향은 아니지만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를 설명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이제 기능론적 관점이 있고요. 갈등론적 관점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저 아는 선생님이, 예, 이거를 예전에 한번 그래프로 한번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프로. 그래서 이게 사회가 이제 그 변화의 정도인데, 예. 변화의 정도인데, 평소에는 이 0에 가까워요. 0에 가깝다는 건 0에 가까울 때가 바로 사회 안정이에요. 안정. 예, 0에 가까운 게 뭐라고요? 사회 안정. 그럼 0으로부터 멀어질 때 변하죠. 그러면 평소에는 요 0 근처에 있다가 뭔 일이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다가 다시 0 근처로 간다. 그럼 이렇게 보는 건 잘 보세요. 한번. 사회는 보통은 안정돼 있어요. 보통은 안정돼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갑작스럽게 어떤 이유로 막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뭐 한다? 안정을 찾아간다.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는 항상 균형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변한다, 예, 뭐 안정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물론 안 나타난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나타나긴 하지만 되게 일시적인 거다. 뭐라고요? 일시적인 거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병이 생기죠. 병이 생기면 어때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당연히 변하죠. 예. 병이 생기면 평소보다 음식도 조금씩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조금 더 많이 하고 변하죠. 그럼 왜 변합니까? 몸에 병이 생겼어. 몸에 병이 생겼다는 건 지금 몸의 한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 기능을 하려면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조절해서 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도록 해야 되죠. 어떤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균형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죠. 즉 이런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사회 변동이 생긴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게 바로 기능론적 관점이라면, 갈등론은 이런 그래프로 그리면, 그렇죠. 갈등론은 사회 변동의 정도에서 사회 안정이 0에 가깝다고 했을 때 갈등론이 보면은요, 사회 변화는 늘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억압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어느 사회나 있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항상 사회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떠한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뭐 정치적인 억압이나 아니면
피지배 계급의 세력이 약화되거나 뭐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사람들은 그 억압에 저항하고 한 거 하죠. 그러다 보면 사회는 다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는 늘 변해요. 늘 변해. 왜? 사회를 변하게 할 수밖에 없는 변화의 원동력이 있어요. 변화. 그 변화의 원동력이 바로 뭐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모순. 즉 이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회는 늘 변하려고 할 거다. 라고 보는 게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이 사회 변화를 어떻게 보느냐 잘 봐두세요. 근데 뭐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보다는 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예,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가나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사회나 문명은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전과 퇴보의 과정을 반복한다. 순환론이죠, 여러분들. 예,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능이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예, 누적적인 변화를 계속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기능이 전문화되는 방식.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게 보통 우리가 사회가 꼭 사회가 아니더라도 자연에서도 진화라고 하는 걸 뭐죠, 여러분들? 진화가 단순한 형태의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복잡한 형태로 바뀌는 게 진화죠. 그래서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그 다음에 다세포가 다시 뭐죠, 여러분들? 뭐 잘 몰라서 내가 문과라 보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세포의 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조직과 기관들이 분화가 되죠. 예,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는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럼 선제 한번 볼게요. 가는 미래 사회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무래도 순환론은 예측이 조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요. 니은 나는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본다. 맞죠, 여러분들? 예, 사회 진화론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 맞는 말이고 일정한 양상, 패턴을 갖는다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1번이죠. 예. 가는 나와 달리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본다.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진화론이죠. 예. 그리고 가는 거시적 관점, 나는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본다. 기본적으로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건 다 거시적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미시적 관점은 사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죠, 여러분들? 개개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들은 사회가 변한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건 개개인들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지 사회가 변하는 게 아니야라고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사회가 발전한다, 쇠퇴한다, 소멸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 둘 다 거시적 관점이에요. 예.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제가 따로 개념에서 설명을 안 드리고 이제 문제풀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결합한 생산 양식이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며 이에 조응하여 법, 정치, 종교 등의 상부 구조가 구성된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마르크스가 얘기한 겁니다. 마르크스는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건 생산력과 생산 관계로 구성이 돼요. 예, 이것이 생산 양식이죠. 그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럴까요? 뭐 경제적 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얘는 알맹이고요. 얘는 뭐죠, 여러분들? 이제 그릇이에요, 그릇. 그리고 이 생산 양식이 법이나 뭐 정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 생산 양식, 경제적 시스템이 법과 정치, 문화적인 것을 다 결정한다. 뭐랑 비슷했어요, 여러분들? 계급론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경제가 정치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를 다 결정한다. 예. 그게 마르크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생산 양식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하부 구조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부 구조라고 하는 게 뭐 낫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바로 무슨 구조냐? 상부 구조입니다. 상부 구조. 즉 하부 구조가 누구를 결정한다?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그럼 이런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생산 양식은 안 바뀌냐? 바뀌죠. 언제 바뀌어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알맹이가 뭐라 그러지?
늘어나면, 안에 내용물이 늘어나면 밖에 그릇도 같이 변해야 되죠. 뭘 한다고? 밖에 그릇도 같이 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생산력이 증가하면 생산 관계가 변하고, 그럼 뭐가 변해요, 여러분들? 생산 양식이 변하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지금까지의 생산 양식이 네 가지였는데, 앞으로 생산력이 늘어나면 반드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 발전 5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1단계는 뭐였냐면 원시 공산제. 여기서 생산력이 발달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대 노예제로 가고, 고대 노예제에서 생산력이 발달하면 중세 봉건제로 가죠. 중세 봉건제는 다시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 산업 자본주의, 자본주의로 가고요. 여기서 생산력이 발달하면 다시 어디로 간다? 바로 공산주의로 간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역사가 발전하는 계기가 바로 뭐죠, 여러분들? 생산력이 증대죠. 즉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물질적인 토대가 변하면서, 즉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역사 발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생산 또는 어떠한 물질적 토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유물론이라고 하잖아요. 물질적 관점에서 모든 걸 설명한다. 예, 이게 바로 누구다?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사회 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아니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회 내부의 생산력의 발전이 사회 변동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2번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적용한다. 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관념을 중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관념론이라고 하죠. 반면에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건 물적 토대, 물질적인 토대, 생산 방식, 생산 양식 이런 것들이 모든 의식을 결정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유물론입니다. 예. 2번 틀렸고요. 정치 질서와 같은 상부 구조는 경제적 토대, 즉 하부 구조의 형식적 표현일 뿐이다. 그렇죠. 예. 그냥 하부 구조가 정치적인 그 어떠한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정치와 경제는 독립된 게 아니라 모든 경제적 토대가 상부 구조로서의 정치적인 관계를 결정한다.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 15순위죠. 정보화 사회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정보화 사회에서는 요 근래 나오는 게 정보화 사회 자체의 특징보다는 정보화 사회와 다른 것들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정보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설명을 안 하느냐? 그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들? 예, 111쪽인 것 같은데, 정보화 사회 형성 배경 이런 게 나왔죠. 형성 배경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징 한번 볼게요.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들? 정보나 지식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었다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나 지식이 가치의 원천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문직, 기술직 등 지식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직업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관료제 할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관료제에서의 전문화는 그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업무의 분업에 초점 맞춘 거예요. 분업에. 업무의 분업을 하고 한 업무만 전담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저절로 숙련이 되죠. 그러니까 숙련된 노동자로서의 어떠한 전문성이 바로 관료제의 특징이라면, 정보화 사회에서의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숙련된 노동 또는 업무의 분업으로 하나를 전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보나 지식을, 특히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을 갖춘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딱히 할 수도 없는데 그거 담당하다가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잘하게 된다 이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단위를 보는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빨라지는 그런 의미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또 지식을 통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여기도 나오네요. 관료제 역할, 약화. 정보화 사회는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조직이 너무 방만하면 쉽게 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좀 많이 감소한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정보나 지식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다양한 것을 생산하는 방식의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다. 그 다음에 정보와 생산자, 소비자가 일치가 나타난다.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은 바로 뭐죠, 여러분들 이제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는 커스터머 이렇게 얘기하나요? 예. 커스터머가 아니라 뭐죠? 프로슈머, 죄송해요. 프로슈머. 프로슈머가 뭡니까? 프로듀서, 생산자와 커스터머, 즉 소비자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UCC, 뭐 유주얼 크리에이티드 콘텐츠. 그래서 유주얼이 아니라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 유저는 뭐죠, 여러분들? 소비자, 사용자죠. 사용자가 만들어낸 콘텐츠, 자료, 정보, 지식, 뭐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의 낙관론과 비관론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예. 문제가 경제적 변화에서 한번 나오기도 했는데, 뭐 이 부분은 그냥 뭐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가 나오냐? 정보화 사회와 다른 사회의 비교.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일단 농업사회, 그 다음에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직업의 동질성은 뭐가 제일 높을까요? 동질성. 지금도 가끔 가다가 우리가 뭐 농촌이나 이런 데 내려가면 그분들 직업이 되게 비슷비슷해요. 거의 대부분 농사 짓는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읍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장사하는 분들. 예, 근데 장사하는 종류도 되게 막 다양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예, 파는 품목이 몇 개 없고 하니까. 그래서 직업의 동질성. 예. 앞에 직업입니다. 직업의 동질성은 제일 높은 게 농업이고, 그 다음 산업사회고,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죠.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TV에서 그거 뭐 실시간으로 방영한 다음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쵸, 여러분들. 산업사회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직업인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가능하죠. 이처럼 정보화 사회는 기존의 산업 사회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직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사회 변화 속도. 변화 속도는 당연히 산업사회, 아니, 정보화 사회가 당연히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사회 분화. 사회의 어떠한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업의 동질성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동질하다는 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동질하지 않은 건 다양성이 높다는 거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셔야 돼요. 네, 동그랗게. 저도 중요한 거니까 쌍꺼풀을 만들고 계속 수업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요. 직장과 주거지의 일치 정도. 직장과 주거지. 또는 뭐 시험에 따라서 일터와 집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직장과 주거지가 일치하는 정도는 뭐가 제일 높냐면 일단 농업사회가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농업사회는 출퇴근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집 안에 외양간도 있고 돼지 우리도 있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집 옆에 논, 집 옆에 밭.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출퇴근이라는 게 없어요. 나가서 일하다가도 끼니 때 되면 들어와서 밥 먹고. 그렇죠? 아유, 눈 아파라. 그러다 보니까 직장과 주거지의 일치 정도가 제일 높은 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이제? 예, 농업사회. 그 다음 누구냐? 그 다음은 산업사회가 아니라 정보화 사회예요. 정보화 사회에서는 재택근무라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업무를 보고 이거를 그냥 회사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거 촬영이 다 끝나면 여기 편집하고 하는 것들은 꼭 PD님이 여기서 안 해도 될 텐데, 그쵸? 집에서 하고 그냥 보내주면 좋은데, 예. 그러면은 월급이 잘 안 나올 테니까 여기가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 꼭 집에서 뭐 못하는 일이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산업사회보다는 높다. 산업사회는 꼴등입니다. 꼴등. 이거는 생산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주로 공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럼 공장 우리 집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출퇴근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고 그 주변에 식당도 같이 가야 되고, 예. 즉 출퇴근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지의 일치 정도가 제일 낮은 것은 산업사회, 제일 높은 것은, 예. 근데 이게 시험에는 꼭 뭐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직장과 주거지의 일치 정도가 아니라 직장과 주거지의 분리 정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꼼꼼하게 보세요. 공무원 시험은 한 40초 안에 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자주 나오는 건데 바로 누굽니까? 중간관리층의 역할이죠. 일단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높다라고 할 때 높다는 건 관료제 정도가 심하다라는 거죠.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료제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그럼 관료제 정도가 제일 심한 건 뭐죠? 바로 산업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왜? 산업사회가 나오면서 등장한 게 바로 관료제예요. 예. 그런데 정보화 사회가 되면 어때요? 조직의 규모가 작아지죠. 물론 다 규모가 작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일부 조직은 규모가 크게 운영되기도 하죠. 예. 그런데 일부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조직이 탈관료제는 아니고 여전히 정보화 사회도 관료제로 운영되는 조직들이 있고 또 반면에 좀 빠르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조직들은 탈관료제로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보화 사회가 죄송해요. 3인데 1인데 1. 이게 2다. 그래서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가장 높은 건 산업사회, 두 번째는 정보화 사회. 그럼 농업은 어떠냐? 여러분들. 관료제라고 하는 건 사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등장한 시스템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농업사회에서는 조직이 별로 없어요. 구성원들 간의 모임은 있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형태는 아니죠. 즉 조직이 없으니 무슨 관료제가 존재하고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3이다. 예. 그래서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필기하는 거랑 자꾸 지금 헛도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간 수업하기 전에 약을 먹고 들어왔는데 예, 정신이 좀 이상하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예. 그럼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먼저 풀어볼게요.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A와 B는 각각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 중에 하나이다. 가와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위치하는 것은. 네트워크형 조직, 이거 뭐죠? 관료제죠? 탈관료제죠? 탈관료제는 당연히 뭐가 더 많이 발달해요? 정보화사회가 더 많이 발달하죠? 그럼 A가 정보화사회고 B가 관료제, 그러니까 산업사회죠. 첫 번째 가, 중간관리층의 역할의 비중. 중간관리층의 역할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사회의 관료제 정도가 심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어디가 높아요? 산업사회가 높죠. 그럼 산업사회가 높으니까 A가 큰 게 아니라 B가 더 크게, 즉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보다 크다라고 나타나야 되죠. 예. 그럼 틀린 건 몇 번이죠? 1번이죠. 바로 답이 나왔네요. 예.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 요것도 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농업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손으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종류도 극히 제한돼 있고 사람들이 만드니까 많이 만들기도 어렵죠. 그래서 농업사회는 뭐냐면 소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예. 산업사회에서는 소품종이지만 기계로 만드니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정보나 지식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물건들이 만들어지죠. 근데 다양한 물건을 만들려면 많이 만들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물건을 만들 때 우리가 주형을 뜬다 그러더라고요. 주형을 떠서 이런 걸 찍어낼 때 주형으로 이제 이 틀을 만들죠.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플라스틱 액체를 넣고 그걸 굳히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주형을 뜨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요, 되게. 예, 그래서 주형을 떠서 많이 만들어내야지 이게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걸 뭘로 만드냐면 꼭 주형을 떠서 만드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만든대요. 그 3D 프린터로 만들면은 그냥 굳이 뭐 주형을 뜨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여러 개 아니다. 그냥 바로 스캔해서 바로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는데 다양한 걸 만들다 보니까 많이 만들기는 어렵고 조금씩 만든다. 예. 그래서 정보화 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 예.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은 당연히 정보화 사회가 높죠.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이건 당연히 산업사회가 높죠. 예, 잘 표시돼 있죠, 여기에.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 정도, 이건 당연히 산업사회가 높죠. 왜? 정보화 사회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일치 정도가 높으니까요. 예. 1번 풀었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이요. 예. 아래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A와 B는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 중에 하나이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를 보니까 A가 더 높죠? 그렇죠. 그러면 A가 뭡니까? A가 정보화 사회. 그 다음에 B는 무슨 사회죠, 여러분들? 산업사회죠.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가에서 정보화 사회가 산업사회보다 더 높은 정도를 나타내고 있죠? 예, 더 높은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 다시 한번 문제 볼게요. 1번. A는 B에 비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다. 정보화 사회는 소품종 대량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이 높죠. 예, 그래서 1번 틀렸고요. B는 A에 비해서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높다. 관료제 정도가 심할수록 이게 피라미드 형태니까 의사결정이 한 군데로 집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탈관료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업무 처리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더 높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보화 사회가 업무 처리의 분권화 정도가 조금 더 높다. 예. 그러면 B는 A에 비해가 아니라 A는 B에 비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B와 달리 A는 사회 전반의 관료제 조직이 더 지배적이다. 맞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B와 달리 A는이라고 그랬네요. 죄송해요. B와 달리 A는이라고 할 때 A는 정보화 사회죠. 그럼 정보화 사회는 사회 전반의 관료제 조직이 지배적이다가 아니라 탈관료제 조직이 지배적이다가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빈칸 가에는 쌍방향 미디어의 비중이 적정하다. 쌍방향 미디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 이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는 미디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따라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는 미디어의 정도는 정보화 사회가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답은 4번이죠. 예. 강의균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수업에서 조금씩 이렇게 틀리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 7강은 여기까지 찍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시 8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